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국세청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국세청장이 임명됐다고 그럽니다. 청문회를 앞두고 있지만 국세청장이라는 자리 라는 글을 2013년에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참조로 해서 한번 말씀해 보고자 합니다. 돈을 다루는 자리, 이게 국세청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세청장이라는 자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5급 사무관으로 들어와 가지고 국세청 사무관으로 들어와 가지고 행시해서 1급이라는 그 국세청장 자리까지 차관이죠. 거기가 차관급이죠. 차관급이고 국세청에는 이제 1급 자리가 3개인가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 조직의 수장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참 대단한 일입니다. 당시 제가 5명의 국세청장을 모셨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그 당시 2013년 당시 검찰의 밤새 조사를 받은 후 체포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의미는요, 검찰이 그 청장님으로부터 더 캐고 싶은 넝쿨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참 국세청장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구치소에 가둬놔야 진술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검찰 들어오는 그 순간에 이제 계급장이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근데 제가 5년 동안에 국세청장 5분, 서울청장 8분을 모셨는데 제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분이 참 제가 볼 때는 가장 그래도 순수한 분이었다. 고시 공부 시절 제 이야기를 적은 값진실패 소중한 발견 그 책을 제가 2003년에 국세청에 들어갔을 때 그분은 이제 서울청 조사 국장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재직하고 있어서 1국장이셨는데요. 그분에게 제가 이제 그 책을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고 과장 내 방에 와서 차 한잔 마십시다 라고 하면서 존대하는 말투로 이렇게 하셨죠. 처음 뵀을 때 그분은 참 젠틀하고 핸섬하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면서 제 책을 감명 깊게 봤다라고 하면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때 이렇게 딱 보면서 책을 드려도 보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참 잘 되겠다. 저는 그런 제 주관적으로 그렇게 본 거죠. 그런데 이제 그분이 나중에 이제 결국은 국세청장이 됐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남의 책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읽을 수 있는 그 여유, 그 시간이 많은 분들이 결국은 위로 올라가시더라. 뭐 하나 일에 매달려가지고 집착해가지고 시간이 없는 바쁜 사람들은 못 올라가더라. 근데 그분의 도움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감찰들이요, 저를 막 뭐를 해가지고 연장을 못하게 하는 거. 제가 이제 개방직 법무과장을 들어가는데 2년 지나면 이제 그 다음 또 이제 연장하기 위해서는 감찰에서 이제 푸시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안 된다, 이 사람 안 된다. 그런데 자기 입장에서는 좀 미운털이 바뀌었는가 봐요. 그런데 제가 돈을 먹은 게 있으면 그걸로라도 트집을 잡겠는데 그게 없으니까 자꾸 간혹 이제 간부회의에서 이제 지각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거 지각 많이 한다. 그리고 술을 많이 먹는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 결국은 그런 식으로 이제 저를 혹평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말을 왜 어떻게 알았냐면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당시 감사관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 변호사에 대해서 이제 감찰 쪽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올렸다고 그래요. 그 국세청 감사관은 이제 감찰도 있고 그냥 감사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그 청장님이 고 변호사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한쪽 사람들에게만 평을 듣지 말고 주위 사람들 동서남북 사방으로부터 평을 들어봐라 라고 지시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 법무계장으로 하셨던 분이 서기관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다른 쪽으로 가셨는데 저한테 전화 왔어요. 과장님 하면서
이렇게 제가 좀 말을 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길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그 소문을 내는 그런 부류 사람들을 이렇게 믿지 마라. 제가 옆에서 또 모셔본 바는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저를 이제 꺼림칙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최대 무기는 뭐냐면 여론이에요. 여론. 그냥 하면은요, 국세청이라는 조직은 하면 R로 해가지고 돌아오는데 5분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뭔가가 고착된 관행이 있는 거예요. 고착된 관행이 있고 그 뭔가가 그게 이제 저를 이렇게 껄끄름하는 그 인연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연들을 제가 이렇게 자꾸 멀리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은혜를 받고 모함을 받는데, 그래도 그 청장님께서 저를 이렇게 외호를 해주고 시켜주셔가지고 고과장이 이렇게 사방 동서남북으로부터 평을 들으니까 그러지 않느냐, 이거 아니지 않느냐 해서 이제 그분도 명분을 얻고 이제 저를 연임을 시킨 거죠. 그랬던 그분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사심 없이 그래도 저를 이렇게 봐주셨던 분인데, 제가 볼 때도 그분은 국세법령 시스템이라고 그거를요, 오픈하신 분이에요. 국세청에서. 지금 국세청은 어떤, 세무하는 어떤 분들도요, 국세법령 시스템 안 본 사람이 없어요. 그 예전에는 국세청이요, 얼마만큼 폐쇄적이었냐면요, 판례를 오픈하는 거, 판례 하나가 그게 보안이라고 해가지고 절대로 오픈 안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걸 오픈을 한 거예요. 그게 구제 마인드가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무기 대등이 원칙이다. 왜 납세자들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제 그런 인연이 있었던 분이 그런 고초를 치르니까 참 마음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글을 하나를 쓴 겁니다. 인생 70이 되면요, 지위에 높고 낮음이나 돈에 많고 적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그동안 추구했던 것들이 허망하고 물거품이라는 점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는 사람은 그런다고 합니다. 길게도 말하지 않는데요, 그냥 진실된 몇 마디만 딱 할 뿐이라고 합니다. 유언을 하면서 막 길게 말하는 사람 없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죽을 사람이 돈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이치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우여곡절 해보니까 착하게 살아라 라고 말을 한마디로 딱 던지고 하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살아생전에 권력이 아무리 높았던, 그게 이제 염라대왕 앞에 가는데, 서성사자 끌려가지고 가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염라대왕 앞에서.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한 번에 염라대왕이 뭐라 하겠느냐 이거죠. 나 같은 사람 많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권력이나 돈이 내 죽음을 막아줄 수가 없다 이거죠. 염라대왕 앞에 가지고 아무런 하소연할 수 있는 무기가 되지도 않는 거예요. 패가 되지도 않는 거. 그래서 공수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라고, 그래서 몇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일 그런데 그 말이 틀렸다 하면은 지금까지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게 회자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거죠. 딱 움켜쥐고 지진 거는 이건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다. 이게 염라당한테 가가지고 큰 무기가 될 수 있다. 돈이나 권력이나 지위나 명예나 이런 게. 근데 그게 아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고 보면 인생이 참 허망한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고 권력이 아무리 높든 죽을 때는 너무 안타깝잖아요. 내가 죽지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쟁취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리고 얼마나 많은 흔적이 있고 얼마나 많은 그 갈등이 있었는데, 그러나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아무리 효심이 깊은 자식이라 할지라도요, 아버지 대신 부모 대신 죽어줄 수 있냐 이거예요. 설령 죽을 수 있다, 그런 자식이 있다, 효심이 강해가지고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라고 염라대왕한테 말을 한들 염라대왕이 그거를 들어줄 리 만무하죠. 그러니까
옆마당에 그럴 거야. 야, 죽으면 네 일이다. 네가 짊어져야 할 일이야. 응? 그러니까 자식이나 배우자도 너의 죽음 앞에서는 그 효심이나 이런 것이 아무 의미 없는 거야. 그냥 네가 네 갈 길 가는 거야. 단지 인연 따라서, 한 세상 인연 따라서 자식이라는 인연, 배우자라는 인연, 그냥 단지 그렇게 살았을 뿐이야. 그것이 있다고 너가 생각하지 마. 너는 그거 착각이야. 응? 그러니까 돈이나 권력도요, 하나의 인연입니다. 인연 따라서 나한테 왔을 뿐이고, 그리고 그 살기 위해서 그게 필요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게 실상 존재한다고 나는 생각하고 착각하면서 살았다 이겁니다. 왜? 살아있을 때는 그게 없으면 고통을 받고, 있으면 좋으니까. 그런데 단지 죽을 때가 되어가지고 되돌아보면 참 이상한 거예요. 색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동안에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색다르다 이겁니다. 그냥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지녔던 부담과 흔적들, 마음에 이렇게 간직하고 이렇게 흔적들, 옛날 생각 이렇게 나오는 것들, 그런 게 있고, 이 돈이나 권력이 있는 것이 참 이렇게 손에 잡히지가 않더라 이거죠. 물론 이제 돈이나 권력이라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들과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쟁취를 해야 되는 거예요. 쟁취라는 의미 있잖아요. 그거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부정적인 의미가 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도 해야 되고, 남도 속여야 되고, 응? 남을 모함도 해야 되고, 시기 질투도 해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대체로 보면 일단은 남을 좀 속여야 되는 그런 것이 많죠. 그러니까 이 가슴 속에 능구렁이가 몇 마리 있을 정도로 자기 자신을 숨기는 거죠.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생전에는 나는 떳떳하게 살았어, 선하게 살았어, 착하게 살았다고 했지만 죽을 때 보면 평생 엄한 짓을 한 것으로 느껴진다. 만일 그렇게 느껴지면 허탈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나마 그 정도 느끼면 대단한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단지 남에게 무시 안 당하고 대우받으면서 내 가정을 잘 도우면서 살아보고자 했다. 나 그래요. 단지 그것밖에 없다. 응? 그런데 이제 인생을 정리하는 마당에 그 자체도 그게 부메랑이 되어가지고 돌아온다. 나에게. 내가 모든 걸 그 흔적을 받아야 된다. 라고 하면 황당하게 그지 없다. 내가 그러면 어째 이런 일이. 이러지 말 걸 그러면 무거운 마음 떨쳐버리기 힘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옥이라는 말이 땅지의 감옥 복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승이 있다면은, 저승에 있는 감옥은 하늘에 있지 않는 게 틀림없다. 라는 그거 같아요. 그 말, 한자라는 그 단어 자체만 본다면, 마음이 무거운 사람은 결코 이렇게 하늘로 갈 수 없을 것 같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단어 그 자체가. 그러니까 바로 그런 이치를 알지 못하고 사는 게 어리석음이라면 어리석음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젊었을 때 죽음이 화두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행하고 뭐 공부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도 물어보고 제가 책도 보고 이러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 모르는 거는 내가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생각을 합니다. 설령 제가 안다 손 치더라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 인내할 필요 없고 생각할 필요 없다. 존재 있지도 않은 걸 있다는 내가 그거를 갑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고민을 갑을 할 필요가 없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살면서 대우받으면서 사는 게 낫지 등하게 사는 게 난가. 그러니까 그래서 돈이나 권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걸 쟁취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우하면서 이렇게 떠받쳐 주잖아요. 칭찬도 해주고. 그게 이제 범부의 삶이다 이거죠. 의시되면서 우쭐하면서 사는 게 재밌잖아요. 그렇지만은 현자들은 태어났다는 그 자체가 그러니까 허무한 인생이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말씀을.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주객이 전도된 삶을 산다 해서 중생이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무리중자에다가 날생자인데 그 무리중자가 피열자에다 돼지도 자입니다. 잘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미친 건지 내가 미친 건지 구별이 안 간다 이런 말을 들으면 도대체 너무 헷갈린다 이거예요. 아니 내가 뭐 잘못했느냐. 세상이 미쳤지. 세상이 미쳐있다 보니까 돈 하니까 나도 돈을 벌 수밖에 없었지 않느냐. 돈 없으면 어떻게 사느냐. 응?
그러니까 나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있는 놈들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 응? 막 이런 식으로 저주를 품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가는 데마다 돈독이 올라가지고 다 돈 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돈독이 올라 있는데 이런 돈 세상에서 돈 없이 어떻게 살아남기 응? 살아남느냐. 살아남기 힘들다.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나는 돈이 필요했고 남을 속이는 거를 속일 수밖에 없었다. 근데 이제 그게 습이된 사람은 아주 마음 편하게 이제 남을 속이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서도요, 잠을 아주 편안하게 잘 잡니다. 사기꾼들이 의외로 잠 잘 자요. 이렇게 세간세간 어린애들 잠자는 것처럼 그렇게 무법자처럼 큰 대자로 쫙 펼치면서 잘 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인간 말종인지 아니 당한 사람이 바보인지 참 헷갈릴 때가 많아요. 오히려 정상적으로 그런 사람들 참 보면은 살기가 힘들죠. 정상적으로 살기가 어렵다는 걸 느낍니다. 그러니까 야 흉측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세상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돈을 많이 벌면 성공한 인생인가. 그런데 대부분 본부의 삶의 입장에서는 그게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당연히. 권력도 돈 앞에서는 또 큰 소리 치는 걸 못 치잖아요. 이렇게 보면 권력이 돈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돈이 아쉽기 때문에 그래요. 공직자가 돈을 버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공직에 있을 때 챙겨 놓는 것이다. 이거예요. 제가 현공하고 태공의 그 대화를 이렇게 국세기본법 사례연구에다 넣었는데 나중에 그걸 본 고위공직자가 나를 가만히 안 놔둔다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찔리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돈은 사업을 해야 버는 것이에요. 원래는 사업자는 한 푼 두 푼 또 버는 것보다 한꺼번에 확 벌어야 큰 돈을 번다 라고 생각하는 게 인지상정이죠. 그러니까 권력과 가깝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아주 친밀해요. 불가근 불가원이라고 너무 가깝게 하지도 않고 멀리 하지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인연이 지나면 매정한 사람들입니다. 차가운 사람들이, 사업자들이 의외로 차가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방법보다 변칙적으로 벌어야 이제 큰 돈을 벌죠. 그러니까 그런 유혹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오고 가는 정속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이제 제로셈 게임이다 보니까 이래저래 다수의 피해를 토대로 내 배우를 채우는 경우가 생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모았다 하더라도 정작 돈이라는 게 숫자로만 얼마 벌었다고 하는 것이지 실상 번 돈을 내가 다 일일이 쓰고 다닐 수 있냐 이거죠. 저는 그럴 수 없다. 또 그런 사람 제가 못 봐봤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상속세를 냈다는 거는요, 벌어놓은 돈을 다 쓰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상속세를 무려 100억 원 이상씩 내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치고 이 사회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이 돈을 써보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다. 고민하고 노력하고 그랬던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생각을 해봅니다. 막상 그런 마음이 있어도요, 막상 쓰려고 해도요, 진짜 쓸 때가 그렇게 마땅치 않아요. 그러니까 젊어서부터 그렇게 고민을 해보지 않으면 막상 나중에는 잠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요, 대체로 상색 분쟁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숨겨놓은 이복 형제들도 그때서야 이제 비로소 나타나요. 생전에 알아버리면은 돈 숨겨버리고 재산 숨겨버리잖아요. 처분해가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분쟁은 더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죠. 원수도 그런 원수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죽으면 상속인들이 많은 게 특징이죠. 남자의 그 본능이라는 게 새끼가 있잖아요. 이게 종족을 번식하려는 그 본능이 있어요. 본처 외에 후처 자식들이 또 있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남자가 단순하고 여자는 복잡하지만 남자는 그 종족 번식 본능에 따라서 이렇게 자식을 많이 낳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돈을 어떻게 쓸까 평생 고민하지는 않죠. 일단 이제 색심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다 보니까 용을 많이 쓰잖아요. 스트레스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50대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급사를 하더라.
상속 사건을 분석을 해보니까. 그리고 이제 한 직급 올라가려고 이제 공직자들은 발버둥 치다가 이제 병든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병들면 얼마나 서러울까. 실제 이제 제가 그런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세상입니다. 어찌 보면 인생의 생로병사라고 하지만 일일비의 연속인 것 같아요. 모든 경계의 연속인 것 같다 이거죠. 도가 높으면 마도 성하다라고 했습니다. 도고마성이라고. 모든 좋은 일은 항상 나쁜 일이 따릅니다. 마가 따릅니다. 동전의 앞뒷면이라 함께 존재하는 이치가 바로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국세청장들의 연달은 사태를 보면 더더욱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국세청장 자리가 무덤이 되는 자리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일비의 연속이다 라는 것을 더 절실히 느꼈습니다. 다들 그때 당시 저와 인연이 있던 분들이라서 더더욱 안타까울 따름이었고,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비판받을 만큼 이렇게 인격이 없는 무지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다 나름대로 인격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장이 아무나 되는 자리에 아니니까 그만한 그 자리에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세상을 아는 것 같아도 인생을 전체를 보지를 못하는 그 부분들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확실히 그만한 그릇이 돼야 그게 이제 인생도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젊었을 때 내가 한 직급 올라가기 위해서 경쟁만 하다 보면 그게 안 느껴지죠. 안 들어오죠. 자리가 자리인지라 높이 올라가면 있잖아요. 밑에서 흔드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권력이 어느 한 사람에게, 국세청장에게 이렇게 그 조직은 어느 한 사람에게 딱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국세청장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항시 위태위태한 자리다 라는 겁니다. 근데 사건은 항시 흔적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 당시 다 지나고 나면 없는 것 같아도요, 사건은 흔적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세무조사도 다 2, 3년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당시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다 2, 3년 뒤에 나오듯이 사건이라는 것도 다 5년 뒤에 나올 수도 있고 5년 이내에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예전에는 5년 이후에 나왔던 것이 5년 이내에 나오고 이제 사건이 점점 2, 3년 사이에 이제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시 조직의 윗사람으로 가면은, 그래서 이제 규제 마인드보다 고제 마인드가 결국 나를 살리는 길이다. 내 인생을 더 값지게 할 수 있는 길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조직의 수장이 되어서 좋은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 인연이 있던 사람들인데 그 자리가 인생의 끝이 아니다 라는 것을 항상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